저는 그날 제 삶이 끝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이미 결정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라고, 집사람도 엄마를 모시고 싶어 한다고, 집도 넓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연습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당시 전세로 살고 있었고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제안했죠. 제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사면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다고요.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 1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한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했죠.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노후는 집사람이랑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으니까요.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게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 웃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무 화냈어요. 너무 화내서 오히려 눈이 부셨습니다. 이사 날은 화창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의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했고 제 옷가지와 몇 가지 소품만 챙겼죠. 아들 부부의 새 집은 깨끗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였고 저에게 주어진 방은 작은 침실 하나였어요. 창문은 북향이었고 오후가 되어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며 말했죠. 어머니, 이 방이 제일 조용해요.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게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들 부부는 친절했고 저는 그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 가지 않았고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소리를 최대한 낮췄죠. 저는 제가 손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억 원을 낸 손님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 없이 열었어요. 저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제 옷장을 바라보더니 말했죠. 어머니, 옷장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제 옷을 만지는 그 손가락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옷장 정리가 끝났을 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훨씬 깔끔하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옷장을 열어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사용하는 수건을 다시 개어 놓았고 제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제가 거실에 두었던 책은 어느새 제 방 책상 위로 옮겨져 있었고 제가 마시던 차는 다른 찬장으로 이동해 있었죠. 며느리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리했어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매번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 집에서 제가 만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외출했고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거실 한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선반 위에 작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 같은 것이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렌즈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온 거였죠. 며느리가 제 시선을 따라 선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공기청정기 센서예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그 작은 렌즈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공기청정기 센서치고는 이상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무엇인가? 가족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외출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걱정되거든요. 저는 그날 오전 혼자 동네 카페에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외출이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내가 외출한 건 어떻게 알았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신발이 없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오전 내내 방에 있었거든요. 제가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그 작은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렌즈는 거실 전체를 향해 있었고 희미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센서에서 붉은 불빛이 나올 이유는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는 그저 예민한 노인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 제가 맞다면 저는 그 이유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0억 원은 제 평생이었어요. 제 젊음과 노동과 남편과의 시간이 모여 만들어진 숫자였죠. 그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낯설었어요. 마치 저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처럼요. 저는 그 작은 상자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매일 아침 제가 거실로 나올 때마다 저를 맞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끓이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며느리가 이미 거기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제 머그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그 컵이요. 어머니, 이 컵 좀 낡았네요. 새 걸로 바꿔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잠시 컵을 바라보더니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럼 제가 잘 씻어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수세미를 들고 제 컵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세제 거품이 파란 꽃무늬를 덮었고 저는 그 거품이 꽃잎을 지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죠.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아들네 내외랑 사는 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친구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지. 나도 알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거실의 그 상자에 대해서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저희가 걱정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3시간 정도 외출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 줄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녀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걸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거기엔 무언가가 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현관 사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제가 오래 외출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제가 나간 시간을, 돌아온 시간을요. 저는 거실의 그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끝에 무언가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을 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신발장 위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 마시려고. 아들은 제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굳었어요. 물은 부엌에 있잖아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물을 한 컵 따라 제게 건넸어요. 여기요, 이제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문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차갑고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청소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방 청소 좀 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이 색깔별로 정렬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옷장이 구석에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있는 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만졌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게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책상도, 창문도, 침대도요. 이 방은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숨쉬고, 자고, 울고, 생각하는 이 공간이요.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섰어요. 내 방에 있는 그거 뭐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뭐가요, 어머니? 옷장 위에 있는 상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습도 센서예요. 어머니, 옷장 관리하려고 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렌즈 같은 게 있던데?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요즘 센서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습도 센서라고 했죠. 하지만 습도 센서에 왜 렌즈가 필요할까요? 왜 침대를 향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우리는 같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거실의 상자, 현관의 상자, 그리고 제 방의 상자까지요.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카메라라면 큰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나는 그냥 예민한 늙은이가 되는 거야.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확인해 봐야 해, 정확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진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한 가게에서 카메라를 파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홈 카메라는 어떻게 생겼나요? 점원이 여러 제품을 보여줬어요. 그중 하나가 제가 집에서 본 상자와 똑같았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작은 렌즈, 그리고 붉은 LED 표시등까지요. 이건 와이파이 연결형이에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점원의 말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실시간 확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녹화도 되나요? 당연하죠. 24시간 녹화 가능하고 클라우드 저장도 돼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제 귓속은 고요했어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방에 있는 건 습도 센서가 아니었어요. 카메라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부부는 외출 중이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옷장 위를 다시 봤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것을 촬영했어요. 사진 속에서도 렌즈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했어요.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만든 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며 말했죠.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응, 친구 좀 만나고.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어요. 눈빛으로 주고받는 대화 같은 것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 건강해.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옷장 위에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를 지켜보는 건 누구일까요? 아들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왜 저를 지켜봐야 할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이불 너머에서 왔어요. 제 안쪽에서요. 저는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본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거울 속의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감시당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저는 그 붉은 불빛들을 의식했어요. 거실의 것, 현관의 것, 그리고 제 방의 것까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 휴대폰을 꺼내 저를 볼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자는지, 무엇을 하는지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노렸어요. 아들도 회사에 갔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넓은 옷장,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죠. 저는 몇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아들의 생일, 며느리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봤어요. 통장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단독 명의였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10억 원을 낸 저는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쥔 제 손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에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갔어.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화장실은 반대쪽인데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부턴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녀는 제 옆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전쟁터였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국을 뜨며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요, 엄마? 화장실 찾다가 실수했어. 며느리가 냉소를 흘렸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5년이나 사셨는데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5년 살았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이상하세요. 자꾸 저희 몰래 뭔가 하시고. 몰래? 저는 웃었어요. 몰래라니, 내가 뭘 몰래 했는데?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있었어요. 제 방에서 옷장 위를 올려다보는 제 모습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얼굴이, 제 움직임이 그 작은 화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보는 거지, 뭐.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요, 닥쳐.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움찔했어요. 너희가 달았지, 그 카메라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안전 때문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요. 안전?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방에까지 카메라를 다는 게 안전이야? 만약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는 것도 보고 옷 갈아입는 것도 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건 안 봐요. 거짓말.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크게 확대했어요. 제 침대가 보였고, 옷장이 보였고,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데 안 본다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누가 진정해, 내 방에 카메라 달아놓고 날 감시하고 그러고도 진정하라고? 아들이 일어섰어요. 엄마 앉으세요. 앉지 않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날 봤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부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씹었어요. 처음부터라고요. 5년? 네. 저는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5년 동안 날 봤어, 매일?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아들을 봤어요. 너도 알았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어요. 뭐? 돈을 내셨으니까요. 언제든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날 감시했어? 증거가 필요했어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무슨 문제?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나가시겠다고 하면, 돈 돌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머니가 여기서 잘 지내셨다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네. 그래서 내 사생활을 다 봤어? 며느리가 침묵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식탁을 떠났어요.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옷장 위를 봤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왔어요.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것이 5년 동안 저를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발로 밟았어요.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더 밟았어요. 또 밟았습니다. 부서질 때까지 밟았어요.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봤어요. 저는 손에 깨진 카메라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치워.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거실 것도 현관 것도 다 치워. 안 돼요. 왜? 저희 집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너희 집이지. 내 돈으로 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돈은 이미 집값으로 들어갔어요. 증서에 내 이름은 없지. 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나갔지.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냥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 것을 찾아갈 거였습니다. 10억 원이요. 제 평생이 담긴 그 돈을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만날 돈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가족법률 전문 변호사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싸울 거였습니다. 제 권리를 위해서요. 제 존엄을 위해서요. 창밖의 달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제 얼굴이요. 감시당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밝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거울을 봤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죠. 거울 속에 저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어요. 제 방에서 빵 한 조각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9시 정각에 저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변호사는 여성이었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5년 전 이사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0억 원 송금 증빙 서류, 아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출력본, 그리고 등기부등본 사본이요.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시쯤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러.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률사무소는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과 회색 소파,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5년 전 이사, 10억 원, 명의가 없는 집, 그리고 카메라까지요.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어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좀 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변호사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송금 증빙서, 문자 메시지, 등기부등본까지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10억 원을 투자하셨는데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특히 가족 간 거래였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자들을 보면 명백히 투자였고 동거를 전제로 한 거래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아드님 측에서 반박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 길면 2년 이상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카메라 건은 따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 침해로요. 이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준비하겠어요. 상담이 끝나고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준비 중이야. 카메라 건은 따로 신고할 거고.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10억 원 돌려받을 거야.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증거로 제출했어. 카메라 사진도, 문자 기록도 다.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는 끝났어. 저는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무슨 생각?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 팔면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석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했고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먹었어요. 거실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소송이 시작됐어요. 곧 아드님 측에 통지가 갈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섰어요. 엄마, 소송 취하해줘요.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안 돼. 엄마, 제발이에요. 이러면 우리 망해요. 저는 책을 덮었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 일어나라고. 아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사진, 젊은 날의 아들 사진, 그리고 제 부모님 사진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이요.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친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봤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소송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들 측에서 반박했고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판결문이 나왔을 때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승소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팔았어요. 10억 원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집입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와요. 거실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제 방에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셔요.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납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요. 어릴 적 아들이요.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의 아들은 낯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커튼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아요. 자유롭습니다.